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 회초리로 손바닥을 한 5대 맞았다. 그런 이유로 자기 엄마를 구속시켜 달라고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답변이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거를 엄마를 구속시켜 달라. 5대 때렸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얼핏 보면은 이거 아동학대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분 좀 답변의 방향이 좀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굉장히 머리가 좀 혼란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심하게 떠들어서 교사가 회초리로 학생 손바닥을 몇 대 때린 그런 사건을 다뤄봤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 간에 어쨌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의 답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훈육일까요? 아동학대일까요? 참 난감하죠. 울산 기출 문제입니다. 일단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법령과 판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동복지법하고 그다음 아동학대 처벌법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금지 행위가 17조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2호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하면 안 되겠죠? 성적 학대 행위입니다. 두 번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발달에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주로 때리는 행위겠죠. 바로 이 질문과 같은 손바닥으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다, 손이나 발로 애를 쳤다 때렸다, 머리를 때렸다, 이런 건 신체적 학대 행위겠죠. 그 다음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어떤 것일까? 상당히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동복지법상의 금지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아동학대 범죄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2조 정의 예전에 나왔죠. 쭉 많이 있는데 타에 보면 아동복지법 1조 1항 갖고 오는데 이게 바로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죄입니다. 17조가 이거죠. 2호, 3호, 5가 주된 건데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결국 아동학대 범죄 중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 범죄고, 그 외에 아동에 대해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아동유기, 그 다음에 학대,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체포감금, 중체포, 중감금,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협박, 특수협박, 아동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그다음 아동학대 치사,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도 다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앞에 질문 행위는 회초리로 5대 정도 때렸으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동에 대한 어떤 신체 손상을 주는 행위로 봐서 신체 학대 행위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겠고, 아동학대 범죄로 보여집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판례를 3가지 정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이 판례 내용을 다 알 필요 없지만 판례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이런 경우는 무죄로 보는구나, 어떤 경우 유죄로 보는지 그 논거를 여러분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울산지방법원 합의부 2017년도 판례입니다.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공소사실이 이런 겁니다. 보육교사가 1살짜리 애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이마에 딱밤을 때렸다.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었다.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걸로 공소 제기된 거예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갑은 A는 말이죠. 강한 훈육이 아니라 신체적 영역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수업에 집중 안 하거나 잠을 안 잔 거죠. 1살짜리가 수업 집중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잠을 안 자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몸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거나 엉덩이에 때린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갑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두 번째, 피고인의 지위, 보익교사죠.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뻔합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게 된 거예요. 학대 행위 정도, 팔을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마에 딱밤을 때렸다, 생혈 뒷부분으로 볼을 찔렀다, 손으로 볼을 꼬집었다,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뭐 이런 등이 학대 행위 정도 좀 심합니다. 갑이 나름대로 아프거나 싫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했다. 아파요, 그만하세요. 뭐 이런 의사를 표현했겠죠. 이런 점을 종합해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에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설령 갑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훈육이 필요하더라도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다. 결국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로 잡은 것이 이런 겁니다. 피고인의 지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학대행위 정도, 갑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이런 걸 종합해서 본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정당행위 범주를 넘어섰다고 본 거죠. 주로 신체적으로 많이 손상을 가한 거죠.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마에 딱밤을 때렸다, 색연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찔렀다,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주로 신체를 사용해서 보육교사 신체를 사용한 어떤 학대행위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역시 울산지법 2015년도 판례입니다. 신체적 학대행위가 유죄받은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교사가 피해 아동들을 아래 1, 2, 3, 4가 있는데 4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갑의 체벌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자,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자, 1, 2, 3, 4인데 4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피고인은 2014년 8월에 어린이집에서 아동 여자 4살짜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이에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은 15년 1월 달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이에게 귀를 잡았다는 게 피가 맺히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15년 1월 13일에 위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동 당시 4세 남학생에게 율동 연습을 하다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자, 주먹으로 입을 때렸다, 귀를 잡았다는 게 피가 맺히겠다, 머리에 꿀밤을 주었다. 이런 것은 애 4살짜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두려움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피가 맺히겠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대구지법 판례입니다. 요거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신체적 학대행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정서적 학대행위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애매하다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역시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떤 무슨 어린이 보호센터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 같은 거의 돌봄입니다. 생후 10달이니까 아주 어려요. 야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갑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에 때려서 신체 형태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쳤네, 미쳐서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지, 미친놈 아니가, 진짜 또라이 아니가, 울고 지랄이고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죠. 갑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다. 애를 달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 이상한 말들, 아주 참 듣기에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하면서 달래지 않았다는 행위 자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거예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체 학대행위는 무죄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살짜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대리를 받다는 거죠. 교사가.
이거는 교사의 자격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10살짜리 애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라는 지위에서 본다면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정서학대의 유죄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에 본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친모가 애를 좀 뭐 말을 안 듣는다 이유로 뭐 손바닥을 5대 때렸다. 이걸 과연 학대행위로 봐야 될까요? 엄마의 훈육의 범위로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등학생 엄마한테 손바닥을 5대 정도 맞았다. 그 친모를 구속시켜달라고 한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조숙했다 하지만 조숙해도 너무 조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참 맹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모가 과거에 그런 행위를 자주 반복해서 애가 너무 공포심을 느껴서 엄마를 구속시켜달라, 처벌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자, 아동의 부모나 보육교사 행위가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아동학대에 관한 다양한 판례 입장, 앞에 3가지 판례 들어봤죠? 판례 입장을 종합해보면 가해자의 지위, 보육교사나 또 어머니 지위, 신체적 정서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행위, 왜 애를 때리게 되었는가, 학대하게 되었는가, 학대행위 정도, 어느 정도 때렸는가, 피해자가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 피해자의 친모가 회초리로 아이 손바닥을 5대 정도 때린 경우에 친모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배경, 왜 때렸는가? 그 행위가 일회성인지 수십 회 반복된 행위인지, 친모가 사용한 회초리 굵기는 어느 정도인지, 가는지 굵은지, 손바닥을 심하게 때렸는지 약하게 때렸는지, 손바닥에 난 상처나 흔적, 또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공포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이의 친권자가 아버지와 엄마인데 엄마는 고소를 당했으니까 친권자로서 자기를 상실했다고 보고, 친권자인 아이의 아버지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이 빨간 글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엄마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례가 한두 번 정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불과했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아동 훈육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상기에 부합하죠. 그런데 만약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되었고 실효도 자주 받은 적이 있고 아이가 공포심을 많이 느껴서 예를 들면 집 밖에서 그런 비명을 들은 어떤 목격자도 있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도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되겠지만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는 좀 더 구책 사안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단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동학대로 어떤 경우는 아동훈육으로 보는 것이 보고 여러분이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도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어떤 체벌도 보육인지 훈육인지 아니면 체벌인지 가혹인지 학대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상당히 힘드실 텐데 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여러분 좀 귀찮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제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주제를 만드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제 강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분 정리하게 도와주니까 여러분 광고를 좀 보기 싫더라도 조금 봐주시는 것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